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13주차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타수가 뭔가 다음 주가 시험인데 13주차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오늘 수업하고 주말에 14주차 수업 또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시험을 보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13주차 제가 좀 빨리빨리 너무 지루하지 않게 빨리 수업하고 14주차로 해서 하나 더 올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첵도 하루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 월요일 정도로 제가 카톡에 공지하겠습니다. 자, 그럼 13주차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13주차는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6장의 그 4절과 5절을 간단히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7장의 1절에서 3절까지 하고 제 수업을 끝내는 걸로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 6.4절은 열린 수업. 이제 우리 열린 수업 이제 앞에서도 수업에 나온 적이 있는데 열린 수업의 교수 요목, 열린 수업의 교수 요목에 대한 것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습자의 요구, 그리고 학습자의 수준, 그 다음에 우리가 언어 교육이 이루어지는 교실의 여건, 여건 같은 것에 따라서 수업 형태가 이렇게 달라지게 되죠. 그렇게 달라져야 하기 때문에 열린 수업을 하기 위한 일정한 교수 요목의 모형 개발은 조금 어렵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그 정형화된 교육 과정은 교실은 요렇게 생겼고 정부에서 정하는 기본적인 표준 교육 과정이 있고 이렇게 되는데 열린 수업이라는 그 자체가 약간은 개방된 오픈형 수업이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는 요구나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들쑥날쑥할 수도 있고 이제 요구가 특히 이제 다를 수 있고요. 교실의 여건도 실제로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그 다르기 때문에 일정한 교수 요목의 모형 개발이 어렵다라는 뜻이에요. 그 경우의 수가 다 너무 달라서. 그래서 일단 열린 수업이라는 개념에서의 교수 요목을 조금 살펴보면 먼저 6.4.1은 열린 수업의 내용 조직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그러면 어려우니까 만들지 말자 이런 건 아니죠. 그래서 그 나름의 어떤 교수 요목들이 짜여져야 되는데 그 열린 수업에서 이루어지는 수업 내용의 조직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면 전통적인 교육 과정에서는 교사가 수업을 계획하고 진행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그 절차 방법을 진술하지만 아까 이렇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전통적인 교육에서는 이게 아예 이렇게 틀이 짜여져 있죠. 우리 이제 한국 사회의 초중고 교육 과정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인 그 초중고 학교에. 그래서 교사가 수업을 계획도 할 수 있고 진행도 하고 평가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절차 방법이 진술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학생들이 효율적으로 상황에 맞는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건 언어 교육을 목표로 하잖아요. 저희가 한국 교육을 위해서 이런 과목들을 배우고 그리고 이제 이 교재도 영어 교육을 위해서 이제 편찬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 전통적인 교육 과정이 으로 이제 진술은 되어 있는데 그것들이 학생들이 효율적인 상황에 맞는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과정의 진술 체제도 학습자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생겼죠. 그런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먼저 교과 분리형 그런 형식을 좀 몇 가지 살펴보면 첫 번째는 교과 분리형입니다. 교과 분리형. 그래서 단위 수업 시간에 2개 이상의 복수 교과를 동일한 교과를 다루는 이제 동일한 교과를 다루는 경우에는 교과 간에 아무 관련이 없도록 하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이게 단위 수업이 이제 어떤 정해진 9시부터 1시까지 혹은 2시간 이런 식으로 정해진 일 때 복수 교과를 동일하게 다루는 경우 교과 간에 관련이 없다는 거죠. 가능한 수업 방식으로는 단일 교과, 단일 활동의 일제 수업. 일제 수업 뭐예요? 모두 똑같은 수업이죠. 그리고 단일 교과, 단일 활동의 수준별 수업. 단일 교과와 단일 활동인데 초급, 중급, 고급 이렇게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그 수준에 따른 수업. 그리고 단일 교과 복수 활동 수업. 단일 교과인데 영어 1 이렇게 하나의 과목인데 그 안에서 분반의 일반은
뭐 이런 활동을 하고 음 이렇게 하고. 그래서 두 개의 활동이 있는 그런 거고. 그다음 복수 교과의 병행 수업. 그러니까 다른 교과목이 병행되는 있는 거죠. 뭐 예를 들면 교과목마다 그 학습자가 그걸 선택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는 교과 연합형입니다. 음. 그래서 아까 위에서 본 거는 교과 분리형이었어요. 과목을 이렇게 분리해서 각 교과가 요렇게 저렇게 조직되는 거였고, 교과 연합형은 단위 수업 시간에 두 개 이상의 교과에서 서로 관련된 내용을 다루는 유형입니다.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가 서로 연계가 있게 한다는 거죠. 그 분리형은 말하기는 말하기대로 따라가고 듣기대로 따라가는 건데 얘는 연합이니까. 그래서 교과를 가르치는 사람의 편의나 교과의 체계에 지나치게 얽매이지 않고 어떤 뭐 이 과정은 뭐 1 수업에서 뭐하고 2 수업 뭐하고 3 수업 뭐하고 이렇게 그런 거에 그 얽매이지 않고 그것을 배우는 학생의 경험 내에서 여러 교과의 내용들이 가능한 한 서로 의미 있게 관련될 수 있도록 여러 교과 내용을 제재나 주제 그리고 기능 등의 공통점을 찾아서 가르치려는 것이 여기 교과 연합형이 됩니다. 그래서 서로 관련이 지어질 수 있게. 그래서 여기에서 가능한 수업 방식으로는 교과서의 순서를 바꾸어서 동일 주제나 제재를 다루는 여러 교과의 내용을 이어서 가르치는 그런 수업도 방식도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단일 교과 중심의 타 교과 제재를 이용하는 수업이 또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재 중심의 교과 병합 수업, 소재에 따라서 뭐 A 교과목과 B 교과, 말하기와 듣기를 이렇게 병합해서 하는 그런 수업이 되겠고, 주제 중심 교과 병합 수업. 주제에 따라서, 소재에 따라서도 병합할 수 있고, 주제에 따라서도 교과목을 병합해서 하나로 합해서 할 수도 있고, 그다음 주제 중심 교과 통합 수업도, 그러니까 교과를 통합하는 수업도 가능하고, 능력 중심 교과 병합 수업도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한국어 교실이라고 하면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를 통합형으로 가르칠 것이냐, 분리해서 가르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요 지금 뭐 그 교과 연합형이나 교과 분리형이나 이런 거에서 연관지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교과 초월형입니다. 그야말로 교과목을 초월해서. 그래서 교과를 초월해서 학생들이 학습하고 싶은 문제를 마음대로 정해서 학습해 나가도록 하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초월형은. 그래서 예를 들면 프로젝트 학습법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는데요. 프로젝트 학습법이라고 하면 교사로부터 특정한 지식과 기술을 배우고 난 후에 일단 뭐 아무것도 모르고 할 수는 없잖아요. 언어 교육이니까. 먼저 이제 배우고 난 후에 그것을 실제로 적용해서 무엇인가를 제작해 보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그 외국어인 영어를 활용해서 하는 것처럼 한국어 교실에서 이제 한국어를 먼저 배우고 다양한 어떤 사전의 어떤 재료들을 읽기 자료나 이런 걸 먼저 배운 후에 학습자들이 프로젝트로 뭐 그 뭐지 설문조사해서 통계 내고 이런 걸 해서 발표하고 이런 걸 해볼 수도 있고 어떤 문화적인 소재들을 자기가 찾아내서 보고서 형식으로 만들어서 뭐 PPT로 발표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과의 논리에 따라서 먼저 기초 지식을 배운 다음에 각 단원의 끝이나 학년 말에 독자적으로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수행할 시간을 배당받아서 앞부분에서 따로따로 배운 지식과 기술을 실제 상황에서 적용해 보도록 하는 방법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한국어 교실에서 뭐 이렇게 중고급으로 가면 프로젝트 수업 같은 걸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 교실 내에서 배우는 교재 형식으로 뭐 교사가 만들어 줄 수도 있고 이제 뭐 그렇게 개발되어 있는 교재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뭐 논문 쓰기 활동을 수어론, 본론, 결론 이런 쓰는 연습을 한 후에 실제 원하는 소재를 그 절차에 맞게 만들어서 쓰는 방법도 있고 아까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그 설문을 통해서 분석하는 거 그래서 이제 뭐 그 외국인 학습자가 좋아하는 뭐 어떤 것, 뭐 한국 문화의 어떤 것, 한국과 뭐 자기 그 학습자의 모국하고 비교하는 것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이렇게 그 발표하는 그런 수업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그런 발표 수업들이 무턱대고 이제 학생 보고 무조건 먼저 해라 이게 아니라 샘플이 되는 어떤 거기에 필요한 용어라든지 그런 수업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접근해서 이해하도록 하는 교수학습 활동이 됩니다. 이 경우는. 그래서 실제로 제작해보는 활동을 학습자의 흥미 그리고 경험에 맞추도록 한 것으로 교사의 수업을 듣기 전에 프로젝트를 가지고 학습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6.4.2의 학습 집단의 조직입니다. 학습 집단의 조직. 첫 번째는 소집단 지도 개별학습 병행 수업입니다. 소집단 지도 개별학습 병행 수업이요. 그래서 열린 교육의 가장 독특한 방법으로 획일적인 수업을 지향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안에 해당이 되겠죠. 안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학습자의 지능이나 학습자의 감성, 지능이나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을 제공해 주어서 학습자가 스스로 관심과 그리고 흥미를 가지고 능동적으로 학습하도록 하는데 주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 환경을 다양하고 풍부하게 조성해야 하고요. 대규모 학습 집단을 여러 개의 소규모 집단으로 나누어 지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룹을 이렇게 나누어서 한 교실에서의 소집단 지도 방식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파생되어서 응용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 단위 시간에 여러 교과가 아니라 하나의 교과만 가르치되 그 교과 내용을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학습하도록 여러 활동 센터를 개설하는 그런 방법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단위 시간에 단일 교과, 단일 활동을 하게 하더라도 그 활동의 수준을 여러 단계로 구분해서 개설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어 교실은 일반적으로는 어학당의 한국어 교실은 수준이 나누어져 있죠. 초급, 중급, 고급. 그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만약에 학부에 입학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이면 학부에 입학을 했으니까 토픽 성적이 있거나 거기에 준하는 실력을 가진 학생이 들어오죠. 그런데 그렇게 들어와도 그렇게 들어와서 학부에 그 한국어 교과목을 수강 신청을 하면 사실은 그 학생들을 다시 레벨 테스트를 하지 않고 하나의 교실에서 배우게 돼요. 학부의 경우는. 학과는 이제 나누어져 있어서 괜찮은데 그렇게 됐는데 어떤 이런 프로젝트 수업을 하거나 이런 열린 교육을 하게 되면 그 그룹 활동을 하게 되면 사실 이게 뭐 경우에 따라서는 잘하는 학습자와 조금 떨어진 학습자를 하나의 그룹으로 이렇게 나눠주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는 아예 조금 더 잘하는 그룹끼리, 조금 더 못하는 그룹끼리 나누어서 그렇게 하면 이제 같은 반 안에서도 소그룹 자체가 수준별로 나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좀 더 디테일한 걸 주고 조금 더 못하는 그룹은 좀 잘하는 그룹은 좀 더 어려운 더 큰 과제를 추가적으로 제시해서 얘네들은 역량을 발휘하고 얘네는 너무 힘들게 따라가지 않게 또 이렇게 섞어 놓으면 장단점이 있는데 섞어 놓으면 잘하는 사람을 따라서 배울 수도 있지만 못하는 학습자가 기가 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융합적으로 이렇게 나누는 게 좋죠. 그래서 여러 학급을 묶어서 여러 학급이 함께 이용하는 학습 영역 혹은 학습 센터를 여러 개 만들어서 학생들이 선택해서 학습하게 하고 여러 학급 담임과 보조교사들이 학습 영역을 분담해서 지도하는 협력 지도 방법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영역을 동시에 학습하는 팀 티칭 방법을 모든 시간에 활용하려면 학급당 학생 수도 적고 학년단 학급 수도 적은 소규모 학교에서 적절하겠죠. 학년단 학수가 많은 대규모 학교에서는 특정 시간만 적용하는 방법이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고등학교도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이렇게 움직이면서 수업하기도 하는 열린 교육을 이렇게 지향하는 학교도 그렇고 이제 한국 교육의 경우라면 뭐 아주 큰 학교에서 어학당에 학생이 너무 많은 그 소급도 한 20개 반, 30개 반 이렇게 되는 학교라면 뭔가 일률적인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그 제한적인 시간에 가능하지만 그 규모가 작으면 작을수록 이런 걸 활용하기는 더 좋은, 용이한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개별학습, 개별지도 병행 수업. 개별학습, 개별지도 병행 수업입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대집단을 대상으로 설명해 준 후에, 그러니까 대집단이라니까 좀 너무 거해 보이는데, 이게 이제 뭐 그 교육과정이라는 책이 이제 그 중고등학교 영어 교육을 기반으로 했잖아요. 대집단이라고 하면 이제 한국어 교실에서도 그 어학당의 경우는 뭐 12명, 15명, 많아야 20명 이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학부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강의는 뭐 30명, 40명 이렇게 50명 이렇게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어학당에 20명 이내이든 30명 이상이든 간에 학습자를 상대로 이렇게 그 전체적인 설명을 먼저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학습하게 하고 개인 활동을 하게 하고, 그다음에 교사가 개별 학생의 질문이나 요청에 다니면서 돌아다니면서 응해주는 그런 방식이 됩니다. 예를 들면 글쓰기를 교실에서 시행하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어떻게 써라 이런 지시들은 이제 대집단 활동으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다니면서 개인적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토론 수업 같은 경우도 전체 설명을 한 후에 소그룹이나 개인 활동을, 이때는 이제 뭐 소그룹 활동이 되겠죠. 그때도 그룹별로 다니면서 그 토론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교사가 확인하는 그런 방법들이 이런 방식에 해당이 돼요. 그다음 세 번째는 소집단 협력 학습입니다. 소집단으로서 협력 학습인데, 소집단 지도 방법이 발전된 것으로 학생들을 여러 개의 소집단으로 나누어서 소집단끼리 학습 활동을 하도록 하고, 소집단 간의 경쟁을 유발시키고 소집단 내 학생들 간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소집단 그룹 내 그룹별로 이렇게 만든 다음에 그 그룹들이 뭔가 이렇게 서로 다른 그룹과 경쟁할 수 있게 하고, 이런 방법이 되겠죠. 위에 있는 개별학습 개별지도의 방식이 그룹 활동의 그룹 지도가 되는 그런 걸로 해서 서로 이렇게 유발을 시켜서 경쟁 유발을 시켜서 하게 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뭐 이게 꼭 등고급만 이용되는 게 아니라 초급의 경우도 이게 그 예를 들면 자모를 처음 배우는 순간이라고 할지라도 습득의 그 속도가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소그룹 활동을 하게 되면 뭐 3명이나 4명이 같이 뭐 자모의 자석 같은 걸 활용해서 선생님이 뭐 학교 이렇게 발음을 하면 학교 자모를 빨리 찾아낸 그룹이 앞으로 뛰어나와서 뭐 칠판에 자모 학교라는 그 글씨를 자모 자석을 붙이고 이런 식의 활동도 가능해요. 단 학습자들이 너무 역동적일 경우는 사고가 나지 않게 주의를 해야 돼요. 저 옛날에 한번 이런 활동을 하다가,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만 제가 조금 더 젊었을 때 학생이 다리가 이렇게 부러진 적이 있어요. 넘어져가지고 너무 급하게 뛰어나오다. 그래서 그런 환경들을 좀 조심하면서 해도 되고, 또 하나는 뭐 자기 자리에서 이렇게 보여줄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겠죠. 다음은 영어 열린 수업의 모형 개발입니다. 그래서 영어 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열린 수업의 기본 방향을 배두본 1997에서 제안을 했는데요. 이제 10가지 정도를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그 영어 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열린 수업 기본 방향이니까 우리는 영어가 외국어니까 이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도 이제 한국 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이제 생각해 보겠죠. 먼저 첫 번째는 전체 수업 시간을 줄이고 소집단 또는 개별 수업 활동을 극대화한다. 열린 교육이라는 게 전체 수업을 하게 되면 사실 일방향 지식 주입식이 될 확률이 높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발화기회를 놓치는 학습자도 많고요. 그래서 그 전체 시간을 약간 줄이고, 안 할 수는 없죠. 해야죠. 그래서 줄이고 소집단 활동이라든지 혼자 하는 개별 활동을 이제 좀 더 늘리고, 이런 거가 그 해당이 되겠고요. 열린 수업의 기본 방향에. 두 번째는 수업 계획을 융통성 있게 세워서 다양한 학습 활동을 유도하고 개인차를 존중하고 개인에 따라 적합한 내용을 선택,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학습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서 학생들이 자신의 선택에 따라서 동시에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열린 수업의 이제 기본 방향입니다. 학생이 할 수 있는 게 한 가지밖에 없으면 뭐 다 똑같은 거 하니까 사실은 열린 수업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예를 들면 고급반에 토론을 한다 그러면, 오늘은 뭐 예를 들면 국제 결혼에 대해서 토론한다면 모두가 국제 결혼을 하는 게 아니라 토론의 주제를 몇 개 더 가져가서
각 그룹이 원하는 그런 내용을 할 수 있게 하고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죠. 그다음 학생 자신이 학습 내용을 결정하고 교육 목표를 설정해서 성취 정도를 스스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열린 수업의 기본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어 학습에 사용하는 책략을 다른 교과의 학습에 적용하고 또 다른 교과의 내용을 영어 학습에 적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영어 대신 이제 한국어라면 한국어 학습에서 사용하는 책략을 뭐 예를 들면 학부생이라면 학부에 가서 자기 전공 과목에 좀 이렇게 적용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뭐 교양이나 전공에서 배운 걸 다시 한국어에도 적용할 수 있고 이런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교과 학습의 개방을 의미하고 영어 학습에 필요한 다른 교과의 내용을 참조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영어 열린 수업의 모형 개발인데요. 그, 5가지 했고 이제 6번째. 그래서 조금 전에 앞에서 영어 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열린 수업의 기본 방향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6번째는 교과서의 내용에 구애되지 않고 영어를 실제로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한국어도 마찬가지죠. 그 수업에서 진행하는 교재가 있지만 실제 활용할 수 있게. 그러니까 교재의 구성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재 구성이 실제적인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 교재와 현실과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활동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학생의 발달 과정과 창조력을 인정하고 신뢰하며 학생의 수준과 능력의 차이를 그러니까 학생마다 다른 능력의 차이를 인정해야 합니다. 이게 인정이 돼야 이 학습자는 여기까지 약간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고 자유롭게 열린 수업을 할 수 있겠죠. 그다음 8번째는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간의 개방적 관계를 수립하고 가르치는 것보다는 학습이 일어나는 환경을 조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사가 가르치고 주입하는 그 전체 활동이 아니라 그 학습이 일어나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그런 것들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9번째는 학생들의 요구 그리고 관심에 따라서 교사와 학생들이 공동으로 학습 집단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10번째는 발달 과정을 중심으로 학생들의 요구와 관심, 그리고 흥미와 성취 속도와 흥미도, 그리고 성취 속도와 정도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어과 열린 수업에서 적용할 수 있는 수업 모형을 샘플로 보면 영어과 열린 수업의 진행 과정입니다. 여기는. 그래서 이 진행 과정을 보면 먼저 여기에 이렇게 요구조사가 먼저 이루어지게 되겠죠. 요구조사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집단조사. 이렇게 그룹이 됐습니다. 집단조사. 그 다음에 동기유발. 동기유발. 그 다음 실제 수업 전개. 그 다음 강화와 지도 이렇게 들어가고 마지막에 평가까지 이렇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수업이 요구조사하고 그러니까 열린 수업이니까 만약에 그 폐쇄된 수업이면 교사 일방향이기 때문에 요구조사가 필요가 없겠죠. 가르칠 내용이 교사 측에서 기관 측에서 이미 정해졌으니까 요구조사를 한다는 건 학습자가 뭐 배우고 싶은지를 찾아내는 거죠. 그리고 실제 집단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룹이 이루어지고 나면 집단에게 다시 요구조사가 들어가고 그다음 동기 유발하고 수업 전개하고 강화 지도를 하고 그다음 이런 스타일로 그 수업이 진행되게 되겠죠. 그래서 수업의 흐름도죠, 일종의. 그래서 먼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요구 분석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요구 분석은 말 그대로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그 학생들의 개인별 수준과 능력을 진단하고 요구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수준 그리고 능력을 진단을 하게 되겠고요. 그 요구조사를 통해서 학생들이 하고자 하는 것, 그리고 원하는 것, 그 학습하고자 하는 언어 기능, 내용, 활동 같은 것을 알아낸 다음에 학생들이 학습하기를 원하는 내용의 순서를 선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구조사를 통해서 학생의 수준과 능력을 진단하고 뭘 학습하고 싶은지, 어떤 활동을 선호하는지, 더 잘하는지 이런 걸 알아낸 다음에 내용의 순서를 선정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집단 구성은 학생들의 요구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 요구를 집단화하는 거죠. 이런 걸 요구하는 사람을 하나의 그룹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것. 다음은 동기 유발인데요. 동기 유발은 개인별로 학습 목표를 개인이 개인별로 학습 목표를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학습 동기를 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별로 목표를 결정하기 어려우면 교사가 집단별로 학습해야 할 목표를 개괄적으로 설명한 후에 목표를 선정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번 수업에 이런 목표로 이렇게 하겠다는 걸 왜 전체 아까 앞에서 전체 활동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 각 팀이 원하는 걸 가져갈 수 있는 것처럼 목표도 그렇게 목표를 선정할 수 있게 전체적인 것들을 예시를 주는 거죠. 다음 수업 전개는 학생이 학습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책략을 고려해서 학습 유형에 따라서 다양한 교수법을 적용합니다. 교사는 개인별 또는 집단별로 다양한 자료와 과업을 제공해주고 학생들이 활동하도록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학습을 하면서 학생들 스스로 수업 목표에 어느 정도 도달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게 하고요. 스스로 이제 자기가 얼마나 도달했는지 학습자가 스스로 점검하게 하고 학생들이 자기의 학습 성과에 관해서 서로 토론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 학습자가 자기가 얼마나 됐는지 너는 어떤지 이렇게 서로 토론하고 그 수업 안에서 계속 이렇게 그런 것들을 조율이 이루어지는. 그 다음에 평가는 학생들 스스로 설정한 학습 목표와 학생들이 이제 어떤 이렇게 어떤 여러 스스로 애초부터 정한 경우도 있고 교사의 도움을 통해서 정한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학습자가 자기는 어디까지 하겠다라는 그 결정이 됐잖아요. 그 목표와 그다음에 수업 동기, 학습 내용 등에 관해서 스스로 평가하도록 한 후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 평가의 절차를 보면 어? 평가의 절차를 보면 학생들이 작성한 자기 보고서와 교사의 관찰 평가를 이용할 수 있고요. 그럼 교재에 학생들의 자기 평가 항목이 있다면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그리고 학생들 스스로 미흡하다, 나 모자라다, 부족하다 느끼는 부분이 있으면 자기의 요구와 동기를 다시 점검을 해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평가를 통해서. 다음은 이제 6.5. 6.5는 컴퓨터를 활용한, 컴퓨터를 이용한 외국어 교수 요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활용한 교수 요목으로는 컴퓨터 보조 언어 교수라고 하는 그 CALI가 있어요. CALI로 약자가 돼 있고, 그다음 멀티미디어 이용 언어 학습. 그래서 그 CALI 똑같고 C는 컴퓨터, M은 멀티미디어가 되겠죠. CALI, MALI라고 약자로 쓰고 컴퓨터 보조 언어 교수, 멀티미디어 이용 언어 학습 이런 두 가지가 이제 대표적인 그 방법이 되겠는데요. 먼저 6.5.1에서는 프로그램 교수 모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언어 기능별로 최종 행동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출발 행동부터 최종 단계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교수 요목을 설계하여 코스웨어로 구현하는 것입니다. 프로그램 교수 요목은. 자, 여기에 몇 가지 이제 그 유형이 제시되어 있는데 1번 첫 번째는 선형. 그 라인이죠. 그냥 직선 선형입니다. 그래서 이건 컴퓨터 이용 언어 학습이 처음 도입되었을 때 많이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청화식 교수법에 기초한 CALI 프로그램의 코스웨어 제작이 도입되었습니다. 그래서 듣기와 말하기를 연습한 후에 읽기와 쓰기를 가르치도록 구성되어 있어서 청화식 교수법의 절차에 따라 수업을 진행하면서 연습과 반복, 훈련을 통해서 가르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2번은 순환형입니다. 다음으로는 순환.
말 그대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순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형이 개선된 프로그램이고, 그러니까 원래는 선형 그냥 돌아가지 않고 쭉 직선형으로 나열됐던 것이 순환하니까 이렇게 돌아올 수 있게 한 거죠. 그렇죠? 그런 개선된 프로그램이고요. 학습자가 학습을 계속하기 위해서 일정한 기준에 도달할 때까지 반복 연습을 할 수 있도록 교수 요목이 설계되었습니다. 훈련과 연습 형태로 진행되는 학습이고요. 이 경우 순환형은 훈련도 하고 연습도 하고 또 다시 돌아가서 다시 하고 이렇게 그러면서 점점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먼저 학습자에게 언어의 의미와 개념, 그 규칙이나 절차를 교수를 먼저 하죠. 가르쳐 주고 언어 자료를 숙달시키기 위해 연습 문제를 학생에게 제시해 주고요. 그다음 학습자가 한 단원이나 한 항목을 마스터했다고 판단되면 다음 단원이나 다음 항목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어서 학습자의 정확한 대답을 요구하게 됩니다. 교사의 정규 수업을 병행할 수 있으므로 CALI나 MALI 컴퓨터 언어 학습이나 멀티미디어 사용 언어 학습은 체제에 저장된 연습 문제를 학생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교사가 임의로 제시해서 연습시키는 방식. 응답 연습, 확장 연습, 대치 연습, 그리고 번역, 문법 학습, 어휘 학습을 시키는 데에도 적용이. 사실 요즘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모든 이제 수업들이 다 온라인이 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한국어 교사를 되기 위한 이 수업들도 온라인이 됐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수업을 받는 이유가 결국에 한국어 교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어 교육도 다 지금 온라인이에요. 그래서 학습자들이 막 이제 뭐 시험도 막 컨닝하고 그러고 또 화면에도 안 나오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이런 수업의 방법에 대해서도 온라인을 하는 과정에서 계속 지금 개선을 해 나가고 있고 이런 퀴즈 같은 걸 활용하는 방법도 프로그래밍을 계속하고 있어요, 요즘 여러 곳에서 다. 이런 것들이 이 CALI나 MALI가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되게 확장되고 발달될 수도 있을 것 이 코로나 비포 애프터가 굉장히 달라졌죠. 비포에는 사실은 이런 언어 교육을 개인이 독학하는 게 아닌 다음에는 이 컴퓨터 활용 이런 거를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는데 요즘 많이 이제 굉장히 시장이 확대되고 있죠. 자, 세 번째는 분지형입니다. 분지형. 그래서 내용 요소 제시 이론에 근거해서 교수 요목 설계는 교육의 목표, 수업, 평가의 순서로 진행되고 학습 내용을 개념, 절차, 원리로 분류하고요. 학습의 수행 수준을 기억하고 이해하고 표현, 기억, 이해, 표현으로 분류합니다. 학습 절차는 원리나 예제, 연습 문제의 순서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원리를 설명하고 예시를 들어주고 연습 문제를 순서대로 활동하게 하는 그런 방식. 다음 6.5.2는 인지적 유형입니다. 인지적 유형. 인지적 유형은 의사소통이 최종 목표이지만 언어의 4가지 기능을 균형 있게 개발하고 의미 있는 연습 문제를 제시해서 영어의 문법 규칙을 이해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유사한 개념으로는 정보 처리 유형이 있는데요. 이 정보 처리 유형은 언어의 듣기와 읽기가 하향식과 상향식, 하향식과 상향식으로 처리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요. 정보 처리 유형의 교수 요목은 감각기관의 저장이나 단기 기억, 의미 단위 명제로의 전환, 그리고 장기 기억 이런 순서로 구성된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어떤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게 되면 일단은 이게 귀로든 아니면 머리로든 뭔가 이렇게 먼저 느껴지고 그다음에 이제 먼저 단기 기억은 이게 잠깐 기억되는 거죠. 한 번 외웠을 때 잠깐 기억하는 것. 그다음에 의미 단위 명대로 전환이 되면서 장기 기억. 그래서 어떤 이렇게 의미적인 연관성을 통해서 이렇게 오래 나의 장기 기억으로 남는다는 건 드디어 습득이 이루어진다는 뜻이잖아요. 이제 그렇게 이런 단기 기억, 의미 단위 명제로 전환, 장기 기억 이런 식의 순서. 그러니까 감각 기관에 먼저 들어온 다음에 단기 기억으로 가고 그게 의미 단위 명제로 전환이 되고 그것이 최종적으로 장기 기억으로 남게 되는 그런 순서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지적 접근에서 학생들이 의미 있는 연습을 통해서 영어의 문법 규칙을 이해하고 이를 내재화하도록 지도하는 방법.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이 부분이 이제
한국어의 문법 규칙을 이해하고 내재하도록 지도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프로그램을 분지형으로 제작해서 학습자의 응답에 따라서 다르게 처리하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그 컴퓨터 활용 학습법에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죠. 그리고 교과서, 교수 요령, 테스트 내용은 진단 처방의 학습 평가 논리에 근거해서 컴퓨터에 기억시키고요. 학생들의 사전 지식이나 학습 기술, 속도, 이해력 등에 따라서 학습 속도와 학습에 소요되는 시간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인 교수형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학습 원리에 따라 컴퓨터가 교사의 기능을 대행하게 하고요. 그다음 개별 지도와 학습을 진행시키는 방식으로 교수 요목을 구성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개념을 제시하고 그 개념을 사용하는 기술을 발전시키는 의미 있는 학습을 유도하고요. 학습자의 수준을 진단하고 그리고 오류, 학습자의 오류가 나타나게 된다면 학습자의 오류의 원인을 이해하도록 도와주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언어 기능을 분리시켜 교수하는 데 유용한 방법입니다. 영어의 그 네 가지 기능, 한국어로 바꾸면 한국의 네 가지 기능인데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이 네 가지 기능이죠. 이 기능을 통합적으로 가르치려면 멀티미디어를 적용해서 그래픽이라든지 뭐 사진이나 청각 자료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학습자 중심 교수법으로 협동 언어 언어 학습법이 있고 암시 법이 있고 침묵식 교수법, 전신반 교수법 등의 그 수업 설계를 이용해서 교수 용목을 설계하는 것을 말하고요. 언어의 사용보다는 학습 동기의 유발, 그다음 내면 세계의 개발, 사회화 그런 곳에 역점을 둔 이제 그 인본주의적 유형인데요. 이것은 이제 인본주의적 유형이라는 게 인본주의적인 게 그 인간의 그 인간 존중 이런 것들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교수법들이 이제 있고 그리고 내면 세계라든지 뭐 사회화, 동기 유발 이런 것들이 언어 사용보다 우선한다. 이런 게 요 인본주의적 유형의 특이점이죠. 근데 여기에서 컴퓨터가 인간적인 교사를 완전히 대신할 인간 교사, 인간적인 교사라고 하니까 네, 사람인 교사, 컴퓨터 선생님이 인간인 선생님을 완벽하게 대신할 수는 없지만 유의미한 상황을 제시해서 학습 내용을 장기적으로 기억하게 하는, 그러니까 장기 기억에 남게 하는 그런 것에 도움을 줄 수 있고 학습 동기를 유발시키고 흥미있는 학습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사실은 이렇게 완전히 컴퓨터를 활용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이렇게 그 스킵드 러닝이라고 해서 플립드 러닝이라고 해서 그 플립 러닝이 그 멀티미디어 활용과 사람인 이렇게 교사의 교실 활동가가 이렇게 플러스 돼서 이렇게 플립드 러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이 조금 더 효과를 얻을 수 있겠죠. 그다음은 발견학습 형태를 적용한 상가학습 형태라고도 할 수 있고. 그러면 여기서 말한 발견학습 형태라는 게 뭐냐? 그걸 보면 발견학습 형태는 학습자가 시행착오를 통해서 내용을 이해하도록 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학습자 스스로 발견하게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 교사에 의해서 제공되는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스스로 발견할 수 있게. 자기가 스스로 해보고 아니네 이렇게 시행착오를 거쳐서 이해하도록 하는 형태인데 컴퓨터에 저장된 질문을 계속해서 시청하게 함으로써 학생이 알고자 하는 개념과 그리고 알고자 하는 사실, 정보 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학생이 알고자 하는 문제나 설명을 자의적으로 선택하고 컴퓨터를 호출해서 해결을 의뢰하지만 컴퓨터는 이제 문제를 좀 사실은 귀납적으로 풀이를 해주는. 그래서 이런 과정을 그래서 귀납적으로 해결해 주니까 학습자는 계속적인 시행착오를 통해서 이제 자기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그런 발견학습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수학이나 자연과학과 같은 학습에서 많이 사용되지만 언어 학습에서도 외국어로서의 한국어에 혹은 영어의 학습 프로그램에서는 아직 이제 많이 개발되진 않았어요. 많이 개발되진 않았지만 요즘 그래도 굉장히 활발한 한 분야예요. 이쪽 분야도 개발되고 있고
그래서 외국어 교육에서 의사소통 기능의 이해와 적용, 그리고 복합어의 의미 이해, 읽기 자료의 추론 이해 등에 적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많은 자료가 컴퓨터에 수록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탐구학습에 필요한 보조자료의 개발도 같이 요구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본주의적 유형에서의 문제 해결 형태는 학생이 문제를 해결하고 해결안을 논리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컴퓨터나 멀티미디어를 이용하는 학습 형태인데요. 한 가지 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결해 가는 그런 과정을 예상해서 교수 요목을 개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외국어 학습자들의 문제인 언어의 이해와 사용을 중심으로 실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과업과 사건들에 기초해서 교수 요목을 구성해야 합니다. 학습자 개개인 또는 교사가 학습자들과 함께 멀티미디어 기기를 사용하기 전에 목표를 먼저 정하고 계획을 세워서 이를 학습자가 직접 경험을 하면서 이미 구성된 그 지식망 속에 그 새로 이렇게 들어온 새로운 학습 내용이 효율적으로 통합될 수 있게 학습자의 그 스키마에 이 새 학습이 통합될 수 있게 하라는 뜻이죠. 그렇게 구성을 할 수 있도록 있습니다. 할 수가 그렇게 구성하는 것이 좋고 그렇게 구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본주의 유형은 컴퓨터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인간관계를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인본주의적 요소 그리고 내용을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CD의 사용보다는 인터넷을 이용한 뭐 전자우편이라든지 뭐 채팅 그런 SNS를 활용하는 것이 더 유용합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 상호작용 유형입니다. 상호작용 유형입니다. 그래서 멀티미디어를 이용해서 음성, 문자, 그래픽, 동화상 그런 걸로 복잡한 정보를 다수의 이용자에게 송수신하게 하고요. 그리고 수신과 송신의 일방적인 학습이 아니라 상호작용을 하면서 의사소통하게 유도하는 그런 유형으로 의사소통 중심의 외국어 학습에 적용할 수 있는 코스웨어를 개발하는 데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기계적이고 연습이나 아니면 유의적인 연습만이 아니라 규칙의 뭐 빈칸 메우기나 메시지 작성이나 자유작문 그런 활동들을 그 자유작문 활동 같은 것들을 그 프로그래머 할 수 있는 거죠.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된다면. 그래서 여기에서 그 두 번째는 상호작용 유형에서 의사소통 중심 유형입니다. 그래서 의사소통 중심 유형은 의사소통 기능하고 그리고 그 의사소통의 의미, 기능과 의미를 중심으로 교수 영목을 선정해서 이해와 사용 활동을 통해서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는 데 목표를 두는 교수 방법입니다. 그래서 과업과 활동을 통해서 교사와 학생과 학생 상호 간에 영어를 사용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교실이라면 한국어를 사용해서가 되겠죠. 한국어를 사용해서 의사를 전달할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기계적, 유의적 연습만이 아니라 그 그래서 이렇게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는 이 교수법에서 과업과 활동을 통해서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그 상호 간의 그 한국어를 사용해서 의사 전달할 수 있도록 이제 수업을 진행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에서 단순한 기계적 연습이나 유의적 연습만이 아니라 그 자유작문에 이르는 그런 활동들을 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한국어의 구조보다는 영어나 한국어 그런 외국어의 구조보다는 담화와 담화와 상황에 따른 다양한 언어 사용을 강조해서 수업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상황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는 언어 유형을 의사소통 기능으로 분류하고요. 그것에 맞추어서 다양한 언어 자료를 프로그램에 입력해 놓아야 하는 거죠. 그다음은 두 번째는 또 이제 그다음은 모의 실현형인데요. 모의 실현형이에요. 그래서 이건 복잡한 실험이나 음, 복잡한 실험이나 해석이 곤란한 현상, 해석하기 어려운 현상이나 환경 등을 컴퓨터의 지시에 따라서 현실 세계와 유사한 경험을 해보도록 하는 수업 형태입니다.
모의 수업 이런 것처럼 모의 실현형이니까요. 그래서 기능의 실제성, 이것은 이제 기능의 실제성, 모의 환경, 그다음에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있겠는데 구조 이런 것이 있는데 그 기능의 실제성은 활동 참여자의 언행과 생각을 이제 포괄하는 것이고 모의 환경은 활동 참여자가 외부 세계와 직접 접촉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구조는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이 구조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포함된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실생활의 환경이나 과정을 추상화시킨 모형으로 컴퓨터가 추상적이고 간소화된 모형을 통해서 학생에게 실제 사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학생은 그 정보를 바탕으로 어떤 결정을 내리고 컴퓨터는 이 결정을 분석해서 새로운 사실을 다시 제시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로 하여금 그런 정보를 얻고 경험을 하고 보다 발전된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수업이 진행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현장으로 그 컴퓨터 수업에서 현장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 컴퓨터 환경 내에서 그 실제 현장과 유사한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상황 장면이나 활동이 그래픽이라든지 뭐 CD롬이나 멀티미디어 등을 통해서 설명이 되고 학생이 의사결정과 대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 학습은 물론 소집단의 학습도 가능하게 되겠죠. 이런 부분에서. 그리고 과제 수행 과정에서 언어가 필연적으로 사용되고 담화는 응집력과 의사소통 기능이 필수적인 요소로 포함됐기 때문에 의사소통 활동을 중시하는 외국어 교육에서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게임형인데요. 게임형은 현실 세계나 상상의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쟁적이고 갈등적인 상황을 인위적으로 제시하는 거. 게임이 뭐 가상현실의 게임이니까 그쵸? 인위적으로 제시하게 되고 그래서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함으로써 학습 효과를 높이도록 하는 수업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수업에 게임을 도입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다양한 절차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요. 다른 상황에서 바람직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적응해 가는 활동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게임의 구성의 정도, 그리고 흥미를 어느 정도까지 끌어들이고 오랫동안 지속시킬 수 있느냐가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기술적인 연구가 같이 병행되어야 되겠죠. 한국 교육의 그 컴퓨터 기술적인 그런 것들이 크게 요구되는 것. 그리고 실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언어 자료를 제시해서 영어나 한국어 같은 그 해당 목표의 사용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집단 토론 활동을 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해서 다양한 여기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이제 여러 가지 그 열린 수업부터 시작해서 이런 활동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조금 짧고 간략하게 했고요. 그 수업 하나는 주말에 다시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수업을 마지막으로 하고 실장의 초반 부분 이런 것들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한 주 보내시고 마지막 그 기말에 파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